알면 당신도 덕태야!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엇으로 밥을 먹을까? 짭짭 빠빠빠빠빠 끝내야죠. 예. 김치처럼 빼놓을 수 없는 법방송 MC 김효령입니다. 김치도 다 같은 김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양념하고 숙성했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니까요. 저는 제대로 숙성된 법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아니 아무리 맛있는 김치가 있어도 그것을 잘 먹는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김치맛, 법맛을 제대로 하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문입니다. 아, 제일 좋은 역할이네. 먹는 사람. 그래서 제일 부럽더라. 아, 오랜만에 이 노래 불러봤는데. 근데 나는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예, 주체를 못할까요? 흥이 나죠? 예. 아, 저도 흥이 나네요. 끊지를 못하겠어, 그냥. 예. 잔망스러워요. 끝까지 다 하고 싶은데. 예. 자, 얼마 전에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지났고요. 그날이 김치의 날이었더군요. 지금 한창 김장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신변은 김치 담궈본 적 없죠? 아니, 저는 김치를 담궈 먹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거짓말. 정말 생배추를 사다가 김치를 하는데 남편이 울면서 우리 제발 사 먹으면 안 되니? 아, 야, 진짜 의외다. 그럼 몇 포기를 해, 그 사람이? 아니, 두 명이서 하니까 먹을 만큼만 해요. 아마 3포기, 5포기 뭐 이렇게 먹을 만큼만 하는데 파김치, 백김치 종류별로 담글 수가 있잖아요. 야. 총각김치 그리고 근데 또 얼갈이 김치. 그거 아마 계산해봤으면 알 텐데 담그는 게 훨씬 비싼 거 알죠?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맞아요. 네. 저 팀장은요? 저희는 이제 어머님이 해주시는 거 네. 얻어다 먹는데 네. 나중이 되면 우리 집안의 어떤 김치 맛은 없어. 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 예전에 생각해보면 1년에 한 번씩 그 행사였잖아요. 맞아요. 예. 저희 집은 어머님이 김치 담근 다음에 욕조를 먼저 닦았습니다. 거기다가 다. 네, 욕조에다가 이제 배추 넣고 소금 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숨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 절이셨구나. 그 기억이 나네요. 저도 좀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김치를 담궈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결혼 이후에는 김치를 끊게 됐습니다. 끊었다고요? 끊었다는 게 뭐? 안 아내가 먹어? 김치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뭐 담그는 거는 생각도 못 하고요. 이거를 김치를 먹자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김치를 그래서 자주 못 먹게 됐어요, 최근에. 예. 아니, 우리 네. 김연아 아나운서 너무 가정적이에요, 진짜. 아니, 저는요 적응을 잘합니다. 와우. 네, 그래야지 살아가죠. 대단하시다, 진짜. 뭐 어떻게 삽니까? 예. 이게 사실 그 국산 김치를 써야 제맛인 건데 요즘에 이제 중국산 김치가 또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예, 식당에서 먹는 김치 거의 절반이 수입산이라면서요? 네, 관련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외식업체 식재료 국내 네. 수입산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요. 올해 4월 외식업체 9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치 국내 수입산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수입산 김치 사용 비율이 40.5%였는데 업종별로 수입산 김치 이용 비율을 보면은 중식이 76.5%로 가장 높고 이어서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 58.1%, 서양식 47.1% 순이었습니다. 야,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 이게 김치의 날이 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에? 김치는 우리 것인데 우리만 있지 다른 나라에 김치의 날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들었는데 네. 아르헨티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르헨티나? 메시의 고향? 신기하죠. 예. 네, 아르헨티나 상원이 네. 매년 11월 22일을 네. 김치의 날로 지정하자고 네. 이제 결의안을 냈고 예. 의원 47명 만장일치로 네.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이제 진짜요?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만 거치면은 예. 김치의 날이 아르헨티나에서 공식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이야, 우리나라 김치의 날 날짜와 진짜 똑같네요. 우리도 11월 22일이죠. 놀랍죠. 이야, 이거는 진짜 한번 감탄사 해야겠네. 그래요. 스페인어로. 아리바! 맞는 거죠? 스페인어. 퍼펙트!
전공이 스페인어잖아요. 맞아. 감탄사 정도는 해주. 세뇨리타. 맞아. 예. 아무튼 뭐 이래저래 놀라게 되는데 들어보니까 그 아르헨티나 여당 의원이 있어요. 예. 이 킨타나 상원 의원이란 분이 네. 표결 앞두고 무려 11분 동안이나 예. 김치에 대한 찬양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네. En principio, quiero decirles que si uno dice qué es el kimchi es un alimento elaborado a través de un proceso de fermentación cuyo componente principal es el baechu, una col rizada. Pero si nosotros hablamos solamente de la comida, más allá de que sea deliciosa para su degustación, quedaría muy pobre la explicación de lo que es el kimchi. 네. 그래서 김치를 한국 문화와 국가 정체성과도 관련 있는 보물과 같은 음식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예, 아마 그 내년이 한국과 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행사 아는 게 전문. 많네. 예, 세센타니요. 그 무슨 말이에요? 60년. 어. 다들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편하네. 뭐 완전 나만 날라다니네. 알아듣잖아. 예. 그래서 아무튼 이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네. 무리 없이 상원을 통과를 했는데 네. 킨타나 의원의 이 11분 김치 연설이 현지 언론과 누리꾼 사이에서 좀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아르헨티나에 처리할 시급한 문제가 많은데 상원 의원들이 야 김치에 대해서 긴 시간 이거 너무 논의한 거 아니냐, 좀 부적절했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그 논란 덕분에 네. 김치에 대한 화제성은 현지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이 킨타나 의원이 아. 우리 김치 홍보를 제대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쪽 그 남미 분들이 매콤한 거 좋아해요. 아 그렇죠. 예, 김치도 매콤하니까 입맛에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홀릭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치의 날도 기념일 된 게 얼마 안 된 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김치의 날 네. 11월 22일은 네. 뭐 김치의 영양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정한 날인데요. 네. 겨우 작년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래요? 작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됐는데요. 아. 배추와 무, 젓갈을 비롯한 김치의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서 22가지 효능을 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아이디어 낸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진짜 머리 아프셨겠다. 하나하나 1111 모여서 22가지 효능을 갖고 있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세계가 인정하는 김치를 저희도 소중하게 여겨야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김치만큼이나 꼭 필요한 방송 법태랑이 뽑은 오늘의 주제 뭐죠? 네, 오늘의 법태랑 주제는요. 양보다 질, 삶을 업 시켜드려요. 서민 삶의 질 향상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질 좋은 삶이 우선입니다. 서민 삶의 질을 팍팍 높여줄 질 좋은 법안을 하나를 안고 이분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신지 확인하시죠. 반쯤에 성수역이 관문이었습니다. 이곳 서울서초동 삼풍백화점 A동 건물은 오늘 오후 6시경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여객선 조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의 승인 중 9명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책임자 처벌, 또한 이후로 재벌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대책 마련, 그리고 피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거의 한 90만 세대 정도가 있는데 노약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들은 이미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개별 냉난방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그에 대한 지원의 폭을 좀 가능성을 좀 넓혀놓기 위해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그다음에 유공자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료로 지하철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운임을 무료로 한 건데 그 부담은 지자체에서 떠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원래 공정대로 원래 계획서대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실하게 만들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해체 계획서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리를 보다 더 강화시키는 것. 변화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새 일꾼을 자청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의 희망 조섭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 성함이 조금 독특하셔서 네. 예, 저는 그 처음에 그 이름을 이렇게 들었을 때 혹시 이게 종교적 임무가 있나 생각을 했어요. 약간 요셉 네. 이런 저는 그렇게 느낌이었거든요. 생각이 안 나요. 딱 느낌적으로 네. 5번째 섭이다. 우리 집에 5번째 섭이야. 네, 아, 맞습니다. 5번째 그냥 남자. 어렸을 때는 이렇게 놀림도 많이 당했거든요. 네. 그럼 남자- 1섭, 2섭, 3섭, 4섭 좀. 그렇지는 않고요. 숫자들이란 것은 저만 그렇고요. 오남 사녀 중에 5번째 아들, 그리고 9번째. 그래서 선거 때 지역 주민들께 이름을 각인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웃고 그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남 사녀 중에 5번째 아들이니까 5섭. 네. 이건 딱 이게 각인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이름만 가지고도 저희가 이렇게 두남매라니 정말. 외람되지만. 자, 지역구 의원으로 지금 그 예산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 네.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결위 위원이십니다. 네네. 요때 가장 파워가 센 상임위원회 지금- 아닙니까? 네. 예. 지금 예결위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예. 예산하고 있는데 지역 네네네. 뭐 광주시청이라든가 네네. 각 구청, 그다음에 전남에 있는 군청에서 자주 올라오셔서 정책적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 말씀을 많이 주셔서 네. 지금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고 네. 그것을 정리해서 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렇죠. 노력하고 예. 있습니다. 저는 그냥 뭐 국회 방송에 하나의 프로그램에 MC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국회 방송에도 좀 예산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만의 공간이 아니고 국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하는 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 방송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니까 많은 예산들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의원님 잘 나와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제가 보니까 의원님이 달리기를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님께서 학생회관에 매일매일 아침 8시 전에 출근 도장을 찍으셨다고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의원님? 정보를 어디서 보셨는지. 제가 의원님한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89년도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를 했습니다. 살림을 맡은 총무부장을 했는데 그때도 예결 위처럼 학생회비. 예, 예결위처럼 중요한 예산을 관리하셨네요. 네, 학생회비 관리했죠. 예. 그래서 안방 살림을 담당한 사람이어서 예. 다른 우리 간부들이 출근하기 전에 이게 예. 정리 다 해놓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 근데 보니까 이제 전남대 신방과신데 이것도 운동권의 선봉 아닙니까? 아니, 제가 횃불 부대? 달리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학생운동 횃불 하신 부대.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횃불 부대, 그죠? 학생운동. 횃불 부대는 아니고 5월대라고 예. 이렇게 있었거든요.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방과를 갔다가 전두환 노태우가 광주를 학살하고 광주 예. 진상규명이 덜 끝났던 네. 시기였고 5.18 특별법도 없었던 시기였고 굉장히 민감한 네, 시기죠. 그래서 기자의 꿈을 접고 네. 학생운동을 하게 됐죠. 근데요,
그 정치를 안 하셨으면 네. 제가 좀 관상을 보는데 사업을 하셨으면 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버셨을 것 같은 그런 귀를 갖고 계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옆에서 보니까 그런데 귀가 굉장히 이렇게 복이 많은 귀를 갖고 제가 계셔서. 살아온 과정이 좀 파란만장한데 네. 실은 사업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쫄딱 망했습니다. 아, 역시. 사업도 하시긴 하셨구나. 예. 그래서 의원님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파란만장하다, 네. 파노라마 같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주인공은 원빈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의원님. 원빈 팬들한테는 죄송하고요. 제가 얼핏 듣기로 원빈 씨가 배우가 되기 전에 정비소에서 맞아요, 일을 했다고 맞아요. 예, 그랬어요. 정비소에 예, 그러다가 말씀했어요. 배우가 됐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예. 그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노동운동이라는 것을 해서 뭐 12시간 막교대 주물공장에도 있어봤고 네네네네. 용접도 할 줄 알고요. 그런 일들 많이 했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생각까지 극단적 생각까지 해본 적도 있었고요. 예. 진짜 파란만장하시네. 예.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경험이 그러니까. 많으시네요. 근데 이제 의원님들마다 이제 본인이 특별히 이제 관심 받는 예. 분야가 있는데 국가 균형 발전에 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의원님. 그죠? 네네. 예. 그렇게 삶을 살다가 네. 광주의 강기정 수석님이라고 그분의 권유로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네. 2010년도에. 예.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방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지역의 발전, 그다음에 국가의 균형 발전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수도권에 지금 인구 집중이 됐던 부분들도 그렇죠. 균형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부분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균형 발전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애를 많이 쓰신 법안 중에 혁신 도시법이 이제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법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전국에는 10개의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혁신도시에는 혁신도시 발전센터라고 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네. 발전센터 기능 중에 이전 했던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서 지역 발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해라, 기능을 네. 더 추가시켜라라고 했던 법을 개정을 했고요. 네. 또 하나의 법 개정은 공공기관은 이전을 했는데 이전을 했으면 그 이전한 공공기관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생하라는 얘기. 예, 구매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에 있는 제품들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드셨던 혁신도시가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법안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균형 발전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 과밀한 데는 더 과밀하고 또 더 몰려들게 되고 이쪽으로. 네. 광주만 하더라도 이제 지역구시니까 더 신경 쓰실 것 같은데 거기 인구가 좀 줄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거기는 기업체도 큰 기업체가 제가 알기로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죠. 예. 금호타이어하고 그러니까요. 기아자동차 예. 있고 하남공단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저기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 협력업체들이니까. 예. 제 지역구가 북구갑이라는 곳인데 예, 예. 망월동과 예. 그 무등산 쪽에 제 지역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구도심에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지역 내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신도시 쪽으로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하면 SOC 기능들을 보다 더 강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차피 기업들은 뭐 공단이라든가 그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지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북구갑에 공단이 오기는 힘들지만 그렇지 않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소규모 기업들은 충분히 유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행복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게 이제 전체적인 국가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뛰고 계신데 자 오늘 마침 주제가요 서민 삶의 질을 높여줄 법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준비되어 있죠?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호섭 의원의 양보다 질, 삶을 업 시켜드려요. 네. 첫 번째 법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관리비 당연히 넣어드려야죠. 공공임대주택지원법입니다. 네, 주거관리비를 준다. 근데 주거관리비 그러면요 언뜻 들으면은
사는 데 있어서 관리비가 항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주거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공동 수도료라든가 공동 전기료를 주거 관리비, 여기 법에 있는 예. 주거 관리비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거의 한 90만 세대 정도가 있는데 그 세대 중에 영구 임대 아파트라고 그래서 네. 그 세대 사신 분들은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현행법상 네, 이 편의시설 설치나 시설물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비용이 이미 지원되고 있지 않나요? 노약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들은 이미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개별 냉난방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의 폭을 좀 가능성을 좀 넓혀놓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네. 법안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임대 공공주택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네. 세대의 개별 난방비, 예. 그리고 공동 전기료, 예. 공동 수도료를 국가에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예. 그런 근거를 법에 규정해놨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제 이 노후된 시설물을 개선하려면 실태 조사가 좀 꼼꼼하게 네, 이루어져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자, 현재 장기 공공 임대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계층이 살고 계시는지 전 팀장이 좀 조사를 해왔죠. 네, 그 네. 2018년 12월 기본계획 내용을 보니까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 1,359단지 92만 9,682세대입니다. 그곳에 사는 분들이 대체로 고령자가 19.5%, 그리고 여성 고령자 12%, 독거노인 9.6%, 아동 4.3%, 학생 11.5%였고요. 1인 가구가 54.3%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부만 사는 가정이 10.3%, 부부 자녀 함께 사는 가정이 17%, 한부모 가정이 17.9%였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의 약자 서민들이 이제 장기 공공 임대 주택에 사시는 거기 때문에 주거 관리비는 당연히 국가가 좀 책임져 주면은 이분들의 삶의 질이 네네. 한 단계 좀 업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무임 수송 손실 당연히 채워드려야죠. 도시철도 지원법입니다. 네, 이제 무임 수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노인분들, 네. 그 다음에 장애인 등의 운임을 네.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손실이 이만큼 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죠? 국가에서 법으로 예.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그다음에 유공자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료로 지하철이라는 그렇죠, 것을 그렇죠. 이용할 수 있도록 예,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이 해마다 약 5,500억 정도, 예. 6개 지자체에서 예, 예. 그 정도 돼 있고 지금 뭐 2조 7천억 정도가 최근 5년간 합쳐보니까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자체의 부담으로 놓느냐. 이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운임을 무료로 한 건데 그 부담은 지자체에서 떠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그 법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지자체에서의 이런 누적 적자를 현재는 지자체에서 책임지게 돼 있나요? 지금 현재는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라든가 지금 지하철 파업 뭐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이 법안과 관련이 돼 있어서 서울시나 6대 광역시에서는 네네네. 국가에서 무임승차 관련된 비용을 전액 지원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 네네네. 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6% 이상으로 2047년에는 지금 38%가 넘어선다. 이렇게 되면 누적 죽자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건데 이 부분을 지자체가 껴안는다? 이건 굉장한 부담으로 지금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이던가요? 뉴스에서는 이 무임 승차할 수 있는 나이를 이제 70세로 좀 올리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했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신 변호사 그동안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액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나요?
네, 코레일 같은 경우 지원되는 네. 경우가 있는데요. 네. 철도 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이 코레일이 입은 손실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지역 주민에게 한정되는 편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네. 지역 주민에게 한정되지만 지역 주민이 국가의 국민이 네. 되니까 그죠? 이게 예결위에서 기재부 네. 장관에게 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을 서울 사람만 이용하냐? 그렇지 그렇죠. 않다. 예. 서울로 오시는 전국에 오신 분들이 다 이용을 한다. 이용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마땅치 않냐라고 했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요. 네네. 대신에 건설 비용이라든가 그걸 지원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왔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걸 뭐 더 연장한다든지. 그러니까 SOC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좀 지원하겠다. 네. 네, 이 무임성 비용 손실액 부담 대한 문제가 처음 제기된 때로부터 약 10년 정도 될 정도로 네. 아주 오래된 이슈인데요. 이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런 갈등 관계 때문인가요? 기재부에서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아동수당도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을 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즉 법으로 정해놨지만 지자체에서 분담해야 될 비용들을 빼버리면 네, 전부 네, 국가가 해버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뿐만 아니라 정의당, 뭐 국민의힘 쪽 네네네네. 의원님들도 네. 각자 발의를 하셨어요. 예. 국토교통위에 유례 없이 기재부 차관이 출석을 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자, 이거는 지금 그 조 의원님께서 굉장히 지금 뭐 말씀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책임감을 지금 느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국가와 이 지자체 간의 어떤 그 첨예한 대립각이 좀 느껴집니다. 네, 제가 지방의원을 아까 8년간 네.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지방 재정이 네. 절대 녹록치 않거든요. 아니,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립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국가의 지원 없이 는 네네네. 절대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네네.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네네.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국민들의 삶의 질 네네. 마찬가지로 네. 낮아지는 거니까 네. 이건 국가가 좀 책임져야 된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세 번째 법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섭 의원님의 네. 서민 삶의 질 향상법 세 번째는요. 해체공사 사고 아웃. 이 생명 꼭 지킬게요. 해체공사 안전 강화법입니다. 아, 이게 이제 광주에서 네, 이 사고가 났잖아요. 6월이죠. 네, 6월 9일. 예. 사상자 그때 정말 많이 났잖아요. 저희도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버스 타고 가시다가 예. 9분이 예. 사망을 지금도 의원님께서 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시다가 어이가 예. 없어서 지금. 예. 예, 8분이 중상과 경상을 입으셔서 아직도 병원에 계시고 있습니다. 네, 네. 사고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해체 작업을 좀 잘못해서 그런 걸로 그때 얘기가 됐었죠. 그렇죠. 일단은 네. 가장 큰 문제는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황금 만능주의이다 네. 보니까 돈에 눈이 벌어서 네, 네, 네. 해체 계획서라든가 뭐 감리라든가 그런 것들 제대로 하지 않고 네, 네, 그냥 네. 주먹구구식으로 해체하다 보니까 이런 큰 사고가 발생이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무리한 철거 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원청의 불법 재하도급을 이제 묵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종 감정 결과 보고서에는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횡하 중에 의한 붕괴다. 적절한 구조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보상 지원이 이제 문제인데 분향소 설치 운영 및 장례비, 뭐 부상자 치료비, 간병비, 휴업 보상비 수준으로 지금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것도 제대로 안 되네요, 그죠? 6월인데. 네. 이런 해체 사고가 방지돼야 된다라는 법안이 나온 것을 보면은 보통 사후 조치나 이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법안에 네. 아마도 이 사전 예방 차원의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안전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의무를 보다 더 강화시키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현장 감독, 즉 관청이라든가 감독이 선제적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를 해서 네, 네. 수정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는 지시권도 있고 네. 그다음에 현장 내에서 수시로 기록을 할 수 있는 현장 강화 예.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체별로 안전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더 강화시키는 법안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체 계획서인데 네네. 해체 계획서를 부실하게 만들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해체 계획서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리를 보다 더 강화시키는 것 등등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이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 해체하는 과정의 그 기간 그렇죠. 이것도 너무 짧고요. 네. 그것도 빨리 해체한 다음에 또 거기다 빨리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어떤 우리만의 강박관념이 좀 있다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빨리빨리 문화라는 말을 참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 공기라고 그러거든요. 예. 공사 기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공기가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건설업자들은 남죠. 이익을 본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원래 공정대로 원래 계획서대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해체공사 사고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서울 광진구 구의동 벽체 및 가림막 전도 사고도 올해 8월 10일에 있었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목포 작업자 매몰 사고 이것도 올해 10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올해만 들어서도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체 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그렇죠. 예. 이런 또 의문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이 해체 계획서를 그렇다면은 검토하고 승인할 역량 있는 사람이나 그 어떤 기관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해체 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할 의무를 규정을 지었고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러면 그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 평가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일선 관청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 부분들의 걱정이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의 그 해당 업무를 보신 분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벌도 아까도 뭐 강력한 처벌 얘기하셨지만 진짜 세게 잘못하면은 정말 큰일 난다라는 어떤 거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체 계획서 부실 작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했고요. 예. 허가권자 즉 지자체의 감리자 시정 요청을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 해체 계획서를 미부실 작성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신설을 해서 보다 더 안전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만약 통과가 된다면 예. 해체공사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라든지 뭐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장에서 안전 수준이 상향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각 분야의 주체별로 사업을 공사를 시행하신 분들은 자기의 책임하에 안전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허가권자인 관청 공무원들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허투루 일을 하지 않고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확대시키는 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고의 책임성 강화시켜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보다 질, 삶을 업 시켜드려요. 서민 삶의 질 향상법이라는 주제로 이제 3가지 법안에 대해서 조 의원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 조금 이게 이제 생명과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저희가 분위기가 좀 무거웠어요, 그죠? 예, 이 얘기를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그럼요. 문제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거웠는데, 근데 저 의원님 중에 저는 안 닮은 것 같은데 다른 의원님과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세요? 가끔 들었어요. 그래요? 지역에서. 여기는 딱 이름이 써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엔 안 닮았고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으세요?
저희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안 닮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사진상 이렇게 보고 그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도 이인영 장관하고 약간 네.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오히려 차라리 저도. 예, 오히려 두 분한테는 죄송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강제 소환된다 이게 그죠? 강제 소환이 됐어. 예. 원빈 닮지 않았나요? 아저씨. 제가 보니까 네. 의원님께서는 예전에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이라는 방송을 보시고 그냥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해서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입양을 하셔서 가슴으로 낳은 자녀를 대학생으로 이제 훌륭하게 키우시는 그 마음이 아주 따뜻하신 분이라는 점까지 또 성실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진짜 이 의원님의 앞으로 입법 활동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분야,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분야,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들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제 삶을 바꿔놨던 부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 부분에 있어서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균형 발전, 균형에 대해서 강조하시거든요. 앞으로 조 의원님은 영어 네임은 밸런스조로 감사합니다. 하시면 어떻게? 예, 마지막에 이렇게 웃음 드리면서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자, 조우석 의원님 덕분에 우리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어, 삶이 나아졌어. 예, 이렇게 하는 기분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길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요즘 40, 50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번 동시에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꼰대! 예, 역시 누가 40, 50대 아니랄까 봐. 정말 요즘 꼰대 소리 들을까 봐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맞아요.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수칙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네. 우선 그 시도 때도 없이 라떼는 말이야 있잖아요. 예, 이런 추억팔이 금지. 네. 그리고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하기. 조언 대신에 공감해주기. 뭐 이 정도만 지켜도 꼰대 소리 안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저는 뭐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저는 사실은 이런 꼰대라는 말 자체가 40, 50대에서만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애들은 아예 쓰질 않는 말이지 그냥. 그래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맞네. 그럼 두 분은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 좀 무서운 선배나 얄미운 선배 있었어요? 전 팀장은? 뭐 선배들 네. 중에 이제 일 하나 알려줄 때마다 잔소리 한 기본적으로 10분 시작하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묻기가 싫어요. 무섭지. 그냥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더 잘할 텐데. 아니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처음에 서면을 이렇게 서서 선배한테 검토를 받을 때 제가 분명히 이제 띄어쓰기 다 이제 검토를 하고서는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배만의 규칙이 있는 띄어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중 본인만의 규칙. 띄어쓰기가 야, 이거 있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이런 띄어쓰기까지 해야 된다면서. 본인만의 양식과 어떤 형식이구나. 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띄어쓰기를 모두 지적하고 쉼표까지 지적하면서 서면을 검토해줬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봐주시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딴 데 가면은 뭐 딴 사람들이 도대체 뭐 배우고 왔어?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선배한테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아주 꼼꼼하게 봐주려고는 노력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좀 이해를 했죠. 근데 김현욱 아나운서는 워낙 오래전에 네.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셨잖아요. 수십 아니요, 년 전에.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 이런 분들 많지 않았어요? 꼰대 같은 분들?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저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낀 게 군대 생활할 때예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조금 맞았어요. 사실 이런 표현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얘기니까 요즘에는 없잖아요 그런 거. 근데 저는 그렇게 혼났지만 제가 내무반장이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습니다. 예, 다만 점호 시간에 춤추게 했죠. 미션을 줬죠.
아 역시 그때 잼 뭐 이런 게 유행이었는데. 내무반에서도 네. 그 흥을 딴딴딴딴딴딴딴 이런 음악 할 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저 아는군요. 알죠. 그거 제가 해가지고. 군대도 흥을 집어넣고 하는 거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조직이든 또 어느 시대든 선후배나 세대별 갈등은 또 항상 있었고 있어 왔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어떤 상황이건 간에. 네. 오늘 사연 역시 직장 선후배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출발! 아무도 못 봤겠지? 몰래 자리에 앉아야지. 어이 거기 지강남 씨 지각한 거 안 보이는 줄 알아? 어떻게 입사 이후 단 한 번도 놓치질 않고 지각을 하지? 제가 저혈압이 있어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거든요. 이보세요. 저혈압이면 병원 가서 누워 있어야지 왜 회사에 나오세요? 사장님이세요? 에이, 제가 사장님이면 더 늦게 출근했죠. 아유 뒷골 땡겨.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주세요. 아,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네요. 그래, 내가 저혈압에 대해서 아침에 못 일어난다는데 진짜 엄청 떽떽거리네. 에이, 옛다 사표. 내가 맨날 잔소리 듣기 지겨워서 주머니 아예 사표 가지고 다녔다잉. 너나 이놈의 회사 천년만년 다니세요. 자, 매일같이 지각을 하는 신입사원 지강남 씨는 선배에게 혼났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털썩 내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 날 회사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회의하느라 너무 피곤하다. 다들 너무 고생했어. 퇴근 시간도 지났으니까 이제 다들 정리하고 퇴근하자고. 이게 뭐야? 내 캐시미어 100% 코트에 이 아이스크림 범벅이 다 뭐야? 어머머 세상에 아니 누가 이 명품 코트에 아이스크림을 비벼놨다 야. 에이? 과장님 이거 과장님 구두 아니에요? 네, 저미추 구두. 세상에나 마상에나 구두에 아이스크림을 신발 양쪽 거정 꼼꼼히 더 발라놨는데요? 이거 지난달에 12개월 할부로 사줬다는 그 명품 구두 아니에요? 이번 주 소개팅 싣고 나가려고 아껴뒀다가 딱 2번 신은 건데 도대체 어떤 썩어빠질 쓰기 내 코트랑 구두에 아이스크림 테러를 한 거야? 근데 이상하구먼요. 사무실 잠그고 회의실 댕겨와서 지문 등록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디. 어라? 과장님 근데요 과장님이 애지중지하는 물고기 태랑이가 와 저리 몰 위에 둥둥 떠있대요. 이거 죽은 거 아니에요? 뭐? 아니 우리 태랑이가 왜 이래? 태랑아 안 돼. 엄마 두고 혼자 가지 마. 안 돼. 이 여왕 물 때깔이 흐리멍텅구리 연것이 누가 이거 샴푸를 풀어놓은 것 같은데요? 누가 감히? 김대리 당장 보안업체에 전화해서 CCTV 샅샅이 뒤져. 도대체 누가 내 아가들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꼭 밝혀내고 말 거야. 결국 신 과장 코트와 신발에 아이스크림 테러를 한 범인을 잡기 위해 CCTV를 확인하는데요. 범인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과장님 CCTV 찾아봤구먼요. 근데 범인이 말이에요. 범인이 누구길래 그래? 어머 이 얼굴은? 세상에나 우리가 회의 간 사이에 들어와서 과장님 물건이랑 태랑이한테 요렇게럼 하고 도망가 버렸나 봐요. 아니 이런 저혈압으로 저 세상 구경을 해도 싼 놈의 자식. 내가 지각한 걸로 혼 좀 냈다고 이런 짓을 해? 가만 안 둬. 당장 고소할 거야. 야 근데 진짜 세대가 좀 변하긴 변한 게 저 이거 읽으면서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경우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네. 젊은 사람들 뭐 패기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건 패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 객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야. 근데 아니 평소에 이제 선배가 아끼던 명품 네. 뭐 옷이나 신발에다 그랬잖아요. 지각하면서도 네. 관찰력 하나는 참 끝내주네요. 기가 막히네.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정말 네. 후배들한테도 항상 말 조심해야 되고 지각했다고 이렇게 히스테리컬하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조금 부드럽게 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저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 윗분들은 좀 옛날 세대시기 때문에 막 혼내고
밑에 들어온 후배들은 요즘 세대니까 또 내가 넘어가기에는 좀 나한테 어떻게 할까 두렵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들 때문에 중간에 낀 세대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요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옷과 신발에 아이스크림 넣은 건 이건 애들 무슨 장난도 아니고 유치하기까지 한데 실제 이런 상황이면 이 사람 처벌 받습니까? 네, 사실 이게 아. 실제 사건이었고요. 아, 이게 실제 사건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이 아니고? 법원에서는 이제 가해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제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상사의 물건 망가뜨린 행동, 이 죄질이 나쁘지만 전과도 없고 또 뭐 아직은 신입사원, 뭐 그래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좀 고려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무슨 어떤 죄로 처벌받는 거예요? 이거 뭐 절대죄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죄가 이름이 있습니까, 이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제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재물만 망가뜨린 건 아니잖아요. 아까 보니까 그 어항에 고의적으로 샴푸까지 풀어가지고 물고기를 죽게 했는데 네. 이런 경우는 이거 동물학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행 법상 네, 네. 키우는 이제 물고기 네. 이것을 어떻게 규정짓느냐? 아직은 물건으로밖에 볼 수가 물고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물 손괴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럼 동물보호법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현행법상은 이 상황에서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될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네네. 차차 단순한 재물 손괴가 네네. 아니다. 동물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신 과장님은 비싼 명품 코트였고 구두도 좀 비싼 그런 구두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재산 가치가 좀 높은데 만약에 이 물건이 좀 값이 싼 물건이었다면은 그러면은 처벌이 좀 달라지나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네. 예전부터 네. 이렇게 재물손괴죄에 관한 다양한 판례가 있었는데 네. 그 판례를 살펴보면은 이 단순히 이 재물손괴에 포커스를 맞춰서 처벌하는 것보다도 상대방과의 감정이 너무나 안 좋아졌을 때 이 상대방의 물건에다가 이제 해를 가했을 때 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 네. 라고 했을 때 이제 고소를 하고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인데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남편이 네. 밥을 먹는 아내의 밥그릇 반찬 안에다가 네. 침을 뱉었다. 네. 요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지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짜요? 네. 아니 근데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네. 예. 그런 경우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 야 정말 얄미워. 그래가지고 커피 같은 거 타가지고 네. 침 뱉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재물손괴죄예요. 그게 재물손괴죄인데 이게 아내랑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 네.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이혼 소송 과정에 있었고 네. 너무나 감정이 격해졌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다가 밥 먹다가 침 뱉었어요. 네, 침을 뱉었어. 근데 남편이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아니 이게 침을 뱉어도 어차피 우리는 부부고 같이 밥을 먹다가 보면은 침이 섞일 수가 있다. 이건 에이. 재물손괴를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네. 이렇게 보는 앞에서 침을 뱉으면 네. 굉장히 기분 상해서 먹을 수가 없다. 아. 예, 일시적으로 이용을 못하게 하더라도 이건 재물손괴에 해당하거든요. 심지어 예. 하나만 더 소개시켜드리면은 예. 이 먼지가 쌓인 예. 차량 있잖아요. 뿌옇게 먼지 예. 쌓인 차량. 그 차량에 불법 주차하지 말라고 낙서를 한 거예요. 그 낙서를 먼지가 뭘로? 손가락으로요. 아, 그 창문에 먼지에다가 네, 먼지에다가 먼지가 너무 뽀얗게 불법 주차하지 쌓였으니까. 마세요, 이렇게?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판단해 보건데 이것도 차 위에는 네. 본닛 위에는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다. 이 글씨를 쓴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그래서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네.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해줬잖아요. 아, 근데 어릴 때 왜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지 남의 묻는 먼지 있으면 이렇게 차를. 쓰고 싶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와, 이게 죄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네. 예. 이야, 아니 이거 좀 진짜 알아둬야겠네요. 예, 남의 차에 먼지로 글씨 쓰는 것도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곧 12월입니다.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연말이면 또 이 음주 문제가 슬슬 문제가 되기도 할 텐데
음주운전 사고가 그렇게 여전히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그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7,247건으로 예. 2019년 15,708건에 비해서 9.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휴. 근데 그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게는 이 처벌이 심하지 않나요? 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2019년 6월에 시행돼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통칭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라고 했는데 이 법으로 인해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도록 형량을 대폭 높인 법입니다. 3년 이상이니까 미니멈이 3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법이 시행된 직후에는 네네. 사실은 그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었어요. 2017년, 18년에 보면 한 19,000건 정도 이제 넘었었는데 네네네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에는 전년보다 19% 감소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과 법 시행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2019년에 사상자가 26,256명이었는데 작년에는 28,350명, 8%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음주 단속이 줄었을 것이라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인 단속 법 적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벌써부터 올해만큼은 연말 모임 하겠다며 계획을 잡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법을 잘 지켜야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도 연말은 술 없이 어떻게 밥이라도 한 번은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올해가 가기 전에는. 좋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준비한 법대랑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조금은 따뜻해질 만한 법안을 들고 다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외치면서 마무리하죠. 알면 당신도 법대랑!